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윤계 핵심 윤상현 의원도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뒤집은 겁니다. 윤 의원은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과도 통화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5월 9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한 말입니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어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공천과 관련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다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니까 또 다 아시게 될 거고요. 윤 의원은 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도 공천 관련 통화를 나눴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에 이어 윤 의원과의 통화까지 드러나면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실제로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인물인 윤 의원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대표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즉 죄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어서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에 파란색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들어섭니다. 공천 개입 사건 관련하여 이준석 의원의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 결정권을 가진 국민의힘 대표로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공천 개입 피의자로 적시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앞서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이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창은 전략공천 지역이고 어디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야 전략공천 받았어. 공천 발표 하루 전날에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다.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라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이 대표가 알겠다고 답하는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사이가 안 좋아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이 대표와 명 씨가 친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 대표 취임 첫날인 오늘 특검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대표는 오히려 신경 꺼달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조유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 복귀 직후 첫날 특검의 압수수색을 당한 이준석 대표는 특검이 오해 살리는 말아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첫 지도부 회의가 취소된 가운데 특검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와중에 영장을 쳤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근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는데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관심을 꺼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국민의힘 내지는 윤핵관의 행태를 묻히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완전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주시고 또 여당 일각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동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설익은 언론 플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또 다른 공천 개입 의혹을 받았던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검 측은 최 전 의원을 접촉한 적도 소환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윤규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평택시의 한 등산로 입구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5분쯤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근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전 도의원은 어제 오후 5시쯤 집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새벽 2시까지도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실종 신고했고 경찰은 1시간 만에 집에서 150m 정도 떨어진 이곳에서 최 씨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정확한 사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친윤계인 최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최 전 의원을 예비 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4월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최 전 의원에 대해 수사와 관련한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소환 계획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했습니다. 개발특혜 의혹과 함께 김 여사 고가의 목걸이가 왜 장모집에 보관됐는지 의도는 없는지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가 실소유한 시행사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은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 사흘 만에 특검팀은 전격 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김 씨에게 양평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씨가 자신의 장모에게 김 여사의 목걸이를 숨긴 정황도 발견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해당 목걸이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명품 목걸이와 같습니다. 김 여사 측은 압수수색 이후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직접 구매한 모조품이고 김 씨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해당 목걸이를 김 씨가 의도적으로 숨겨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가운데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소방청 등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도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도 줄곧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문건을 보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고
해당 문건이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미국이 유럽연합과 무역협정을 타결했습니다. 모든 유럽산 제품에 예고했던 30% 관세보다 절반 낮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그 대가로 EU는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 장비를 사들이고 수천억 달러 투자까지 약속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돈 2천조 원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안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유럽연합 제품에 예고했던 30% 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을 타결했습니다. We have good news. We've reached a deal. It's a good deal for everybody, I believe. EU는 그 대가로 7,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 투자 외에 6천억 달러의 추가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또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도 구매합니다. 유럽 언론은 이번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이자 EU에는 굴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5% is not to be underestimated, but it is the best we could get.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까지 유사한 조건의 15% 관세 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아직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나라들은 시간에 쫓기게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2주 안에 반도체 관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막판 협상에 나선 우리나라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시장 개방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협상단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도 미국과 15% 관세의 합의를 보면서 아직 협상 중인 우리나라의 압박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장 다음 달부터 10%포인트 높은 관세 부담을 안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개방까지 협상 카드에 올렸지만 생각 이상으로 강한 미국 측 요구에 더 강력한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두고 대통령실은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거세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가능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로 협상 중이란 의미로 이 대통령은 현지로부터 협상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도 관련 내용을 놓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레드라인으로 삼던 농축산물까지 협상 품목에 넣었지만 유의미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조선업 협업을 협상 지렛대로 삼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미국 현지 협상단이 국내 민간 조선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제안하는 등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대통령실은 자세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일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언정 그 이야기들이 결론과 다 맞닿는 것은 아니라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추가 협상을 위해 미측 일정에 맞춰 스코틀랜드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은 물론 종교계로까지 확산하면서 대통령실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도소를 찾아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국가서열 2위 국회의장의 이례적인 행보로 조국 사면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면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논의는 아직 없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조 전 대표에 대한 동정론엔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겪었던 그 정말 참혹한 유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좀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닐까. 종교계에서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은 사면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 고심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로 형기의 4분의 1 정도만 복역한 상황이라 사면이 이루어지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조국 사태 당시 사과했던 점도 부담입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은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으면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았던 혁신당의 반발은 물론 범여권의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권 대결마저 반탄 대 찬탄 구도가 뚜렷한데요.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주관하는 토론 방송에 일부 당권 주자들이 출연을 예고하면서 내용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도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에 이어 이번엔 전 씨의 유튜브가 또 논란입니다. 국민들을 제대로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전 씨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이 이번 주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예고했는데 내용과 방식이 사실상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이기 때문입니다. 출연 여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 후보 간 입장이 극명합니다. 반탄파 주자인 장동혁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연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찬탄파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계엄에 대해서조차 그분은 거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출연해서 뭐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도 민생 이슈들이 많은데 찬탄과 반탄으로 가면 희망이 없다며 후보자들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전 씨의 단독 방송에 출연하는 게 아닌 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한 4-5명이 모여서 연합으로 이번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한길 씨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 씨의 입당을 둘러싼 잡음에 이어 방송 출연까지 재차 논란이 되면서 당내 갈등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 노조의 파업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에서 입법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이제는 미룰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기업 때려잡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에 막혔지만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다시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당정협의회를 마쳤고 담당 상임위는 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목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시간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의 입법 추진에도 노동계는 개정안이 기존안보다 후퇴했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애초에 취지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개정안이 후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재계의 우려 목소리와 후퇴 없는 통과를 촉구하는 노동계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 뒤에도 노사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밝혀 빠른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이번에는 MBN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직후 한 재단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해당 재단은 공익재단으로 일반 재단보다 더 엄격한 운영 기준을 적용받는데요. 그런데 재단 운영의 핵심적인 권한을 갖는 이사진 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네이버 출신의 이사들이 적지 않았는데 최 후보자 역시 네이버 대표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입니다. 현재 이 재단의 대표는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해당 재단의 감사 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최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이사들이 등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해당 인사들 상당수가 최 후보자가 대표를 역임했던 네이버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공익재단은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전체 이사의 2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법정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익재단의 경우 투명한 회계 관리 등 엄격한 기준의 공익성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재단 수익금 등 운영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7년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매각해 96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정작 공익 목적에 쓰인 돈은 117억 원, 12.2%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공익재단은 매각 대금의 90% 이상을 3년 내 공익 목적 사업에 써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증여세 감면 등 막대한 조세 혜택을 받는 만큼 공적 책임과 투명한 운영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대표로 있으면서 이사진을 네이버 출신 인사들로 채우고 최희영 후보자 측은 해당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이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정치권 소식을 살펴보는 정치 톡톡. 오늘은 국회팀 장가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장 기자,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지금 정청래 후보죠. 난 알부남. 또 두 분이 농담 좋아하는데 또 농담했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정청래, 박찬대 후보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토론회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도니까 앵커가 잠시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서로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청래 후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알부남입니다. 알고 보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남자인데 박찬대 후보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교회 오빠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러니까 강해 보이는 정청래 의원의 인상과는 달리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찬대 후보는 아기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사람 참 좋다라고 했는데요. 박찬대 후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한테 아기가 없다 그랬는데 아들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채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있는 정청래다. 네, 이 나쁜 의도가 없어 보이는 박찬대 후보의 선한 눈빛을 아기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아기로 재밌게 받아친 겁니다. 정 후보는 박 후보에게 자신이 오늘 발의했던 이 법안에 공동 발의해달라 이런 부탁도 했는데요. 실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박 후보가 이 정 후보가 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경쟁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네. 함께 협치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좀 썰렁한 아재 개그로 네. 좀 분위기는 좋아졌어요. 그런데 당대표 선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면 나옵니다. 네, 결과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한번 볼까요?
이 정도면 무속인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실루엣을 보니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굽니까? 네, 그 사람은 아니고요. 네. 우선 이 최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관련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처장 그런데 사진은 나왔고 얘기한 사람은?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둘의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있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최 처장에게 이 정도면 무속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최 처장이 과거 이 자신이 개발한 평가 지수를 토대로 한 평가 지수를 토대로 해서 네. 이 한 전 대표를 포함한 여러 인물들에게 점수를 매긴 일을 두고 한 말입니다. 관련 영상은 이미 삭제가 돼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실제 점수표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 한동훈 전 대표 마이너스 60점이었습니다.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이란 명단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기괴한 점수다. 이 정도면은 무속인에 가까운 것 아니냐며 앞으로도 인사 업무가 이분의 촉에 따라서 비과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최 처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왔습니다. 제외됐다. 지금 떨어져 있는데 어디에서 제외가 된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에 취임을 했을 때 별도의 네. 취임식이 없이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 그렇죠. 선서만 예. 하고요. 자, 그랬는데 대통령실은 대신 다음 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임명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낼 계획인데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이곳에 초대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네, 전직 대통령들은 다 초대 대상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내부는 현재 구속 중이거나 또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그 두 분은 초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에 애국지사와 또 AI 산업 관계자, K문화의 주역 등 만여 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정식 초청을 받지 않은 국민들도요, 경호구역 밖에서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만약 초청을 받았다면 갈지도 궁금해집니다.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요즘엔 그냥 덥다는 말로는 부족하시죠. 물에 발이라도 담그면 시원할까 싶지만 밤낮으로 뜨거운 열기가 식질 않으면서 서울 도심의 하천마저 35도를 넘겼습니다. 사실상 온탕 수준인 거죠. 이런 폭염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오후, 마포대교 그늘 아래에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6.4도까지 올랐습니다. 인공개울에 발과 몸을 담가도 더위를 완전히 날릴 만큼 시원하진 않습니다. 뭐 하고 놀았어요? 물놀이하고 최고로 더운 거예요. 올해가. 계속 여기서부터 이렇게 노는데 춥다고 안 해요. 타는 듯한 햇볕에 물이 데워진 탓입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에 가봤습니다. 길이가 32km에 달하는 안양천도 폭염의 속수무책으로 소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에 손을 넣어보니 마치 온수를 틀어놓은 것처럼 뜨끈합니다. 최근 안양천 수온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꾸준히 올라서 지난 22일 30도를 넘어섰고 어제는 35.1도까지 올랐습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 1위를 기록한 지난해는 34.3도까지 올랐는데 그보다 더 뜨거운 겁니다. 폭염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고 열기가 누적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전주가 37도까지 오르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밤에도 30도에 육박하는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해가 진 뒤엔 습도가 높아져 체감상 더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1년 반 가까이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은 그동안 정부의 책임만 돌렸을 뿐 자신들이 돌보던 환자들에겐 유감 표명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었죠. 그랬던 전공의 대표들이 오늘 환자 단체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때늦은 사과에 복귀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는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조건 없이 병원으로 돌아가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전공의들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복귀를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환자에게 끼친 피해를 사과하기 위해 환자단체 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여 만입니다.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감 표명도 없이 환자를 버리고 떠난 이유도 해명했습니다.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압박을 했었기 때문에 다 숨었다고 표현을 드렸어요. 그때는 누군가가 이름을 걸고 나와서 하는 것도 어려웠었고. 환자단체는 의정 갈등의 진짜 피해자는 환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련 기간 단축과 병역 연기 같은 조건을 달지 않고 병원에 돌아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답은 드릴 말씀이 없다였습니다.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필수 인력을 남겨야 한다는 지적에도 강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공의들이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사과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잇따라 사고를 낸 현직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조치는커녕 태연하게 흡연을 하기도 했는데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발뺌하다가 범행이 들통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검정색 고급 SUV에서 내린 뒤 다시 올라탑니다. 차량이 잠깐 후진하더니 빠른 속도로 돌진해 화단과 전신줄을 들이받으면서 담벼락도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26일 오후 4시 24분쯤 서울 역삼동의 한 골목에서 현직 사회복무요원인 20대 남성 A씨가 마약 운전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낮에 그렇게 사고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얼굴 보면 정상인 사람이 난 아니라고 봤어요. A씨는 전신줄을 들이받기 전 120m 떨어진 공사장에서 1차 사고를 냈는데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잇따라 사고를 낸 A씨는 사후 조치는커녕 차량에서 나와 태연하게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수면제를 복용한 뒤 벌어진 일이라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약간이 검사 결과 A씨는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을 확보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차선과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했는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트럭이 중앙선과 차선을 넘나들며 내달립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트럭을 발견하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이렌을 켠 채 정차 명령을 수차례 해보지만 오히려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지원 요청을 받은 또 다른 순찰차가 나타납니다. 도주 과정에서 트럭은 시선 유도봉을 연달아 부딪히며 자칫 큰 사고를 낼 듯 위태롭습니다. 순찰차가 순식간에 트럭 앞뒤를 포위하는 데 성공하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도주 트럭은 이 도로에서 1km 가까이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경찰에 3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신원을 조회해봤더니 2년 전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문을 여니까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말도 횡설수설하는 상황으로 경찰은 이 남성을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 강도가 침입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반나절 만에 이 강도를 붙잡았는데 피해자에게 최근 억대의 돈을 인출해준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담벼락을 비추는 CCTV입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담을 넘어 유유히 사라집니다. 80대 노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2천만 원과 귀금속을 훔친 30대 강도가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에 나서 8시간 만인 낮 12시쯤 39살 황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곳은 바로 제 뒤로 보이는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강도였던 겁니다. 80대 어르신은 이달 초 집 근처 은행에서 3억 원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당시 어르신의 돈을 건넸던 직원 황 씨가 강도로 돌변한 겁니다. 7월 초에 와서 3억을 찾아갔어. 할아버지가 2천만 원을 뺏겼는데. 은행 측은 고객집에 침입한 강도가 은행 직원이라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분 조사하더니, 그러니까 대화하더니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데리고 가냐 했더니 긴급체포라고 그러고.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독일에서 승객 100여 명이 타고 있던 열차가 탈선해 최소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쏟아진 폭우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선로를 이탈한 열차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열차 안팎을 구조대원들이 수색합니다. 현지 시각 27일 오후 6시쯤 독일 지그마링겐에서 울름으로 향하던 고속열차가 리들링겐 마을 인근에서 탈선했습니다. Naja, eigentlich ist der Zug genau jetzt noch so, wie die Einsatzkräfte ihn vorgefunden haben. Ein Zug mit 4 Waggons. 해당 열차에는 승객 1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기관사 등 최소 3명이 숨지고 50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해당 지역에 시간당 30mm 넘게 내린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Also die Ermittlungen sind noch nicht abgeschlossen, jedoch gehen wir aktuell davon aus, dass ein Abwasserschacht aufgrund des Starkregens, der zum Zeitpunkt 현지 철도 당국은 사고 지역 철로의 지반과 경사면 등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했던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북한이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서로 마주 앉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에도 우리 정부는 일단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재묵 기자의 보도 보시고 북한의 의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문으로 이 대통령 취임 55일 만에 첫 입장을 냈습니다. 남측이 확성기와 대북 전단 중단 조치 등 성의 있는 노력을 했지만 스스로 초래한 일을 되돌린 것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아울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대하겠다는 헛된 망상까지 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상황을 뒤집을 것이라 기대했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든 마주 앉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담화가 북한이 남측을 크게 신경 쓰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합니다.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이 곧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강행될 것이라고 꼬집은 것에 대해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예정된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일정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담화문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서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55일 만에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일단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다.
마주 앉기 싫다로 부정적입니다. 왜 2달이 다 돼서 이런 비판을 갑자기 내놓은 건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 기자, 먼저 북한이 발표한 발언을 통해 의도를 봐야 하는데 김유정 부부장, 남측 북측이 아니라 조한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박명호 외무성 부상이 언급한 데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온 표현입니다. 네. 이젠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북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두 개의 국가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남북관계 개선이나 대화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통일부는 해체되어야 하고 남북관계나 흡수통일은 망명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라는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은 합치는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다. 그러니까 외교, 외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북한에도 통일전선부가 있고 우리도 통일부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다 바뀌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 등을 없애면서 남북 대화를 주도했던 김영철과 리성건의 모습도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관련된 부서들 다 폐지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협상을 한다고 할 때 국가 간의 관계이고 외무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즉 만약 남북 대화가 열린다면 북한의 외무성이 나오고 최선희 외무상이 남측과의 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대표로 통일부가 나설지 외교부가 나설지 셈이 복잡해지는 순간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담화 시점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55일이 다 됐어요. 왜 지금입니까? 네, 전문가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내적인 이유와 대외적인 이유로 나뉩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있고 미국과의 주한미군 지휘 협상과 관세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이 관리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너무 힘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한미동맹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기회를 포착합니다. 대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2주 후에 8.15 경축사가 있죠. 그렇죠. 예. 경축사에서 대북 정책이 나올 텐데 그 언급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선제 대응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러 밀월이 공고한 만큼 당분간 한국이나 미국과 대화할 필요성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 전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담긴 8.15 선언 전에 기선 잡기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 CEO 머스크에게 그야말로 땡큐, 감사의 인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조 원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의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테슬라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칩을 만드는 건데 반도체 부활의 신호로 기대됩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22조 7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의 7.6%에 달하는 이번 계약에 대해 삼성전자는 계약 상대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사실은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먼저 알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삼성전자의 텍사스 팹에서 차세대 AI6 칩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SMC의 AI5 칩보다 성능이 2배 뛰어난 AI6 칩은 테슬라 차량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TSMC가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TSMC의 점유율 격차는 무려 60%포인트에 달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SK하이닉스의 1위 자리를 내준 삼성전자의 이번 계약은 반등의 계기로 평가됩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죠. 지금 펀드를 탈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계약 수주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반도체 부활에 대한 시장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옛날부터 잠은 보약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의 잠은 줄어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4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은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일상 속의 변화들도 많습니다. 홍주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나이에 상관없이 수면장애센터를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스마트폰 등으로 밤늦게까지 동영상을 보다 불면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늘었는데 낮을 낮답게 밤을 밤답게 보내는 것을 거꾸로 또 방해를 하는 요소가 돼버린 거거든요.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잠을 잘 못 잤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2%에 달했습니다. 5년 전 7.3%보다 크게 높아진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4분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줄었는데 잠드는 시간은 늦어지고 깨는 시간은 빨라졌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스마트폰 보편화는 혼밥도 일상화시켰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 구내식당에도 이렇게 혼밥존이 있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는다는 사람의 비율은 27%까지 올라갔습니다. 1인 가구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혼밥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늘었을 것 같고요. 잠을 줄이고 혼밥하면서 늘어난 여가 시간에 국민들은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운동 레포츠 등을 하면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대출 이자는 높이고 예금 금리는 낮추고 고객이 힘들수록 국내 금융그룹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하자 자금을 출자해 100조 투자펀드를 만들겠다고 이제서야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4대 금융그룹은 대내외 악재에도 상반기에만 이자 수입 21조, 당기순이익 10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월과 6월 두 차례나 만 건을 돌파하면서 매수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들이 주택대출과 예대금리차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내고 있다며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까지 질타하자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금융협회장들을 모아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은행들의 자금을 첨단 산업과 자본시장에 투입할 것을 요청했고 협회장들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에 동참하는 등 생산적인 곳에 자금 공급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 기회에 건전성 규제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도 손볼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담팀을 새로 꾸리면서 동시에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신용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단하는 MBN 연속기획 마지막 시간. 오늘은 ABCDEF 중 F, 제조업 분야입니다. 이 제조업은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최근엔 거센 중국의 파고와 생산성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정부는 인공지능 AI와 스마트 공장으로 무장해 제조업을 재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국내 제약회사가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의 한 공장입니다. 언뜻 보면 일반 공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가상 공간에서 제조 공정을 구현하는 이른바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입니다. 클린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제약이나 반도체와 같은 이런 공정들은 실시간으로 가서 관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공장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인력은 줄어들고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직군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노동인력 감소로 기존 노동 집약적 생산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게 스마트화의 이유입니다. 주요 산업단지의 수출 실적이 줄줄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 10년 뒤 대부분 퇴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면 도태될 것이고 더 빠른 속도로 변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를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제조업을 대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친환경 공정 도입 등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의 전환도 전폭 지원됩니다.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첨단 전략 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하는 등 반도체와 조선 등 선도 산업에는 연구개발 예산과 인재 육성, 세제 혜택 등 초격차 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 지원이 이뤄집니다. 중국이 목 밑에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망가야 돼요, 빨리. 근데 이게 반도체 특별법이 전부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 뒤처진 AI 등 첨단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1개꼴로 편의점이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편의점 공화국입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편의점 업계는 재미와 편리함을 더한 이색 상품으로 손님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망고와 바나나, 생과일이 통째로 든 컵을 고릅니다. 전용 기기에 넣자 1분 만에 과일을 갈아 신선한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주말, 시원하고 달달한 스무디를 찾는 손님들이 늘면서 한 달 전보다 매출이 3.5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거는 따서 먹어보면 맛의 차이도 있고요. 이거는 진짜 바로 갈아가지고 만든 맛이라 신선함이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편의점은 성격 테스트인 MBTI 콘셉트를 내세워 재미를 더한 견과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성적인 T를 위한 매운맛, 감성적인 F를 위한 달콤한 맛 등 2가지 맛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주류나 음료캔에 꽂아서 먹을 수 있도록 간편함까지 더했습니다. 먹기에 조금 불편했던 삼각김밥 대신 눌러서 짜먹는 주먹밥을 선보인 편의점도 있습니다. 점포수 출점에 의한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고 앞으로는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해서 질적 성장의 시대로 지금 전환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편의점 업계가 조금 더 새롭고 조금 더 편리한 상품으로 손님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감독 한 명 바꿨을 뿐인데 전북과 인천이 프로축구 1부 리그와 2부 리그 무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는 180도 달라진 전력. 역시 축구는 감독 노름인 걸까요? 이규현 기자입니다. 수비 진영에서 길게 넘어오는 공을 받은 전북 공격진이 간결한 패스와 개인기로 상대 수비벽을 허물고 손쉽게 골망을 흔듭니다. 리그 최강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전북이 20경기 연속 무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승점 54점으로 2위 김천과는 무려 15점 차. 그야말로 압도적인 독주 체제입니다. 2부 리그 강등 위기를 간신히 면한 지난 시즌과 선수 구성은 비슷하지만 반전의 열쇠는 새사령탑 포엣입니다. 맞춤형 공격 전술로 전북의 승리 DNA를 깨운 포엣 감독은 19일 포항전에서는 0대2로 밀리던 경기를 3대2 역전승으로 바꾸는 놀라운 용병수를 선보였습니다. 전북의 약점이었던 체력과 조직력 문제도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동계훈련에서 강도 높은 체력 단련과 식단 관리로 선수단 체력을 끌어올렸고 수비진을 빠르게 재정비해 지난해 최다 실점팀을 최소 실점 1위 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We are a team. Everybody got something to give, and they know that we win as a team and we lose as a team, so everything is clear at the club. 전북의 포엣처럼
2부 리그에서는 윤정환이 추락한 인천을 되살렸습니다. 지난 시즌 2부로 강등된 인천의 조직적인 빌드업 축구를 이식한 윤정환 감독은 팀을 단숨에 리그 선두에 올려놨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 선수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렁에 빠졌던 팀을 빠르게 재건한 두 감독이 축구는 감독 노름이라는 말을 몸소 증명하며 정상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 육상 남자 계주 400m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한국 육상 역사상 최초로 세계대회 계주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데요. 우리 선수들 정말 장합니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낮더위만큼 밤더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간밤 강릉에서는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요. 서울의 최저기온도 28.8도로 7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더운 밤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서울의 최저기온 27도로 10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도 서울과 대전 37도, 대구도 36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뜨겁겠습니다. 또 내일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한때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남부 산지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최저기온은 강릉이 26도, 대전은 27도가 되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의 최저기온 25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에는 전주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